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과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빅데이터 탐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하실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 대한 출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에 현재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의 주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과목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데이터 수집까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에서는 주로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탐색, 통계 기법 이해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데이터 전처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약 60%의 시간을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 정제와 변수에 대한 처리가 포함이 됩니다. 자, 우선 데이터에서 값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결측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측값에 대한 처리와 또 데이터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값들을 이상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결측값과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분석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처리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분석 변수 처리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변수가 많으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적은 수의 변수를 포함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고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요. 또 필요한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변수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면 본격적인 데이터 탐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데이터 탐색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들끼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기초 통계량을 추출하고 또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각적 데이터 탐색, 우리 ED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시각적으로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데이터 탐색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는 고급 데이터 탐색이라고 해서 시공간 데이터라는 것은 지도 데이터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다별량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탐색이 끝났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통계 부분이 되겠죠. 자, 통계에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라는 것은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데이터들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추론 통계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거나 뭐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과목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도 역시 2회와 3회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의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정제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를 변환하고 또 교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 전체를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데요. 물론 데이터 정제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결측값과 이상값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측값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할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값을 결측값이라고 하는데요. 즉 데이터를 얻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측값을 처리하는 것도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결측값을 임의로 모두 삭제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결측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를 하게 되면 어떤 편향이 발생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측값 부분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다루지 않았지만 결측값의 종류들 그리고 이 결측값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값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값인데요. 역시 이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이상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정상적인 분포 범위가 있는데 이 값을 벗어나는 바깥에 있는 값을 이상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값에서는 이상값을 탐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값의 종류와 함께 이상값을 탐지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박스플롯입니다. 자, 우리가 상자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 그림에 대한 문제가 또 2회에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상자 그림은 그 5가지 요약값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의 최소값, 그 다음 Q1, Q2, Q3라는 것은 사분위수죠. 자, 사분위수도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값인데요. 자, 데이터를 4등분하는 것이죠. 자, 4등분하게 되면 25%씩 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 25% 선에 있는 것이 Q1, 그 다음 50% 선에 있는 게 Q2, 그 다음 75% 선에 있는 것이 Q3가 되겠죠. 자, 요것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상자 그림이 있는데요.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선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값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Q1 그리고 중간에 지난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Q2인데요. 자, 이것이 다른 말로는 중앙값 또는 중간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것이 3, 4분위수인 Q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선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른쪽 끝에 박스 플롯을 보시면 위쪽에 점이 찍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점이 바로 이상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자 그림에서는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이 범위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이 최소값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값, 최대값보다 더 큰 쪽에 있는 값들을 이상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값을 계산하는 공식, 어떤 값까지를 벗어나게 되면 이상값인지 그런 공식들도 박스플롯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박스플롯에는 어떤 정보들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상값에 대한 정보도 박스플롯에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회귀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회귀 분석은 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습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인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인지 구분을 하는데요. 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인가?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런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변수들이 포함이 된다면 회귀 분석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수의 변수들을 포함하면 좋겠고요. 적은 수의 변수만으로 높은 설명력이 있을 수가 있다면 좋겠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변수를 좀 좋은 설명력들을 갖는 이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선택하는 방법은 전진 선택법, 후진 선택법, 단계적 선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전진 선택법이라는 것은 절편만 있는 상수 모형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회귀 분석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y라는 것을 종속 변수로 한다면 식을 세울 때 알파 플러스 요게 절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로, x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과 회귀 개수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절편만 있는 것이니까 y는 알파 요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영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절편만 있는 모형을 영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모형부터 시작해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큰 독립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설명변수라는 말은 독립변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추가하는 x0를 추가하고 그 다음 x1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데요. 전진선택법의 경우에는 한번 일단 독립변수가 추가가 되면 다시 제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후진 선택법이라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제가 적은 독립변수 후보를 모두 포함한 모형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것은 종속변수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가장 적은 것을,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씩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후진 선택법도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제거한 변수는 다시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적 선택법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법의 어떤 특징을 합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진 선택법에 의해서 즉 영모형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변수를 추가하고 또 단계적으로 제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하면서 모형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변수를 선택할 때는 AIC나 BIC 같은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모형이 복잡할 때에는 이 벌점이 추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C나 BIC 값이 작은 그런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차원 축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차원 축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차원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의 수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양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앞서서 변수의 수를 줄이는 것을 차원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차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은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자, 이 복잡도라는 것은 일단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복잡도도 있고 또 저장 변수, 양이 증가하게 되어서 공간에 대한 복잡도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적합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변수를 많이 포함하게 되면 파라미터 간의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원 축소를 함으로써 과적합에 대한 발생을 좀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변수가 많으면 어떤 모형을 만들었을 때,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해석이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변수를 축소함으로써 해석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차원 축소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요인 분석이 있고요. 뒤에서 요인 분석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F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 PCA인데 이 주성분 분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특이값 분해 SVD가 있고 행렬과 음수 미포함 행렬 분해 NMF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일단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인 분석,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다수의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공통 차원을 축약하는 과정을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인 분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기에 요인 분석은 중요 변수와 비슷한 변수는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비슷한 변수들은 제거하겠죠.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변수만을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잘못된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성분 분석이 되겠는데요. 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주성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도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변수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몇 개의 주성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성분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변수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주성분을 뽑는 것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상관관계가 있는 고차원 자료의 변동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차원의 자료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직교 변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모든 성분들을 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일부 손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한 원래 자료의 성질을 보존하는 주성분을 남겨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손실이 큰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상관관계가 있는 고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으로 변환시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변수가 되겠죠. 자, 이 공분산이라는 것은 변수의 어떤 측정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상관계수라는 것은 약간 표준화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성분 분석을 할 때 공분산 행렬이나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변수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성분을 찾아내는 것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성분 분석에서는 몇 개의 주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 중에서 과연 몇 개를 선택할지는 이 사용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주성분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잘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성분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분산이 가장 큰 선형 변환이 첫 번째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분산이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보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적 기여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누적 기여율이 85% 이상이 되도록 주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85% 구간으로 나누면 70에서 90% 요 사이가 되도록 주성분 수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85%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고유값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유값이 평균값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플롯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크립플롯을 보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고유값이 수평을 유지하기 전 단계다. 그러니까 고유값이 순서대로 나열돼서 일단 급격한 변화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좀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수평을 유지하기 바로 직전 단계로 주성분의 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 같아서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는 4개의 주성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4개의 주성분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것은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분산의 비율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누적 기여율이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누적 기여율, 그러니까 이 분산의 비율들을 합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누적 기여율이 85% 이상이 되도록 주성분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분산의 비율은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성분이 가장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62%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약 87%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5%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주성분과 두 번째 주성분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의 변동에 대한 약 87%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손실이 있을 수가 있죠. 약 13% 정도의 손실이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스크립플롯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주성분에서 두 번째 주성분으로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완만하게 변화되기 직전이니까 여기 두 번째 주성분까지 포함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주성분을 선택하는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케일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링 방식이라는 것은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가 포함된 자료가 있을 때 보통 키는 숫자가 크고 몸무게는 굉장히 작죠. 자, 이 데이터를 포함해서 분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키의 비중이 커져서 키가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상대적인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케일링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 정규화, 최소, 최대 정규화, Z점수 정규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일반 정규화는 수치의 범위가 다르면 같은 범위로 변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의 점수는 5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자, 만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그대로 있는 대로 8점, 20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8 나누기식 10점 중에 8점이다 라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50점 중에 20점이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같은 범위의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소, 최대 정규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소 값을 0으로 바꾸고 최대 값을 1로 바꾸고 다른 값들은 이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값이 20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값이 40인. 자, 이런 데이터죠. 최소값은 20이고 최대값은 40입니다. 그러면 이 20을 0으로 만들고 40을 1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값은 0.5로 변환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최소, 최대 정규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제가 식을 썼는데 바로 이 식을 적용해서 최소, 최대 정규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소, 최대 정규화의 방식은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상치의 그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는 Z점수 정규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 평균과 일치할 때는 0으로 정규화하고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 평균보다 크면 양수로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각 데이터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Z점수 정규화는 이상치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Z점수, 그러니까 Z스코어 계산을 하는 공식도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박스콕스 변환이 되겠는데요. 이 3회 시험에는 박스콕스 변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콕스 변환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스콕스 변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아닌 데이터. 자, 우리 정규 분포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많은 현상들이 바로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되죠. 정규 분포 하면 아마 이 종 모양 생각이 나실 것 같고요. 자, 중앙에는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대칭적인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는 것을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정규 분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석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정규 분포가 아닌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또 데이터의 분산이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것을 정상 데이터, 분산이 일정한 데이터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박스콕스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참고하실 수 있게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QQ플롯이라고 얘기를 하죠. QQ플롯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형태는 정규 분포가 아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45도 각도의 추세선을 그릴 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때 추세선의 데이터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왼쪽의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아닌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박스콕스 변환을 통해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정규 분포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또 여기 뭐 따로 그림은 넣지 않았지만 분산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정상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박스콕스 변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수 변환을 할 수 있고요. 로그 변환, 그리고 지금 정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것은 박스콕스 변환의 역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생 변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제 기존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조합해서 필요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파생 변수 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박스콕스 변환에 대한 문제 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문제가 2회, 3회 연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서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의 차이가 큰 것을 불균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질병이 있는 없는 사람보다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은 개수를 가지게 되겠죠. 자, 또는 카드의 사기 거래, 정상적인 거래가 훨씬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불균형적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자, 불균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개수의 적은 클래스의 재현율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현율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 모형 평가에 대해서 마지막 과목에서 또 설명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의 불균형을 좀 맞춰준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가중치 균형법과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중치 균형법이라는 것은 각 클래스별 특정 비율로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1:5입니다. 자, 이 클래스가 데이터가 현저히 적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가중치는 반대로 5:1로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중치의 균형을 주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되겠고요. 자, 오버 샘플링이라는 것은 소수 클래스를 복사해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적은 값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 번 복사를 해서 많은 개수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언더 샘플링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다수 클래스,
자, 많은 것의 일부를 선택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식이 언더샘플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는 건 불균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관 분석에 대한 문제가 또 2회, 3회 연속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자,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도 함께 변화하는지 자, 이것에 대한 강도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가 상관 분석이 되겠고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관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상관계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 또 공분산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내용이 좀 표준화 시켜 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고요. 상관계수는 이렇게 소문자 R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관계수 값은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이런 그림을 우리 산점도라고 얘기를 하죠. 산점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직선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곳은 하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값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좀 둥글게 표현이 되더라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값이 0인 경우입니다. 0인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경우가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 즉 R이 1인 경우에는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돼서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관계수의 범위와 상관계수가 음일 때, 0일 때, 양일 때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의미하는데요. 상관계수에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고요.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또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것은 등간 척도, 구간 척도를 의미하죠. 비율 척도.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연속형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계수가 바로 피어슨 상관계수가 되겠고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 척도, 어떤 순위 척도라고 하죠. 순위로 값의 관계를 파악하는데요. 순위 척도의 경우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피어슨 상관계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고요. 정규성 가정,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피어맨 상관계수는 앞서 이제 순서형 변수에 사용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비모수적인 방법에서 사용되고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 그리고 특히 상관계수의 종류인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상관계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기술 통계에는 우선 통계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측도를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위치 측도가 있고 삼포의 측도가 있는데요. 중심 위치의 측도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평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모든 관측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 것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평균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평균의 경우에는 이상값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상값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값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값들이 있을 때는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보기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균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이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이상값의 영향을 좀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값이나 최빈값 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중앙값이라는 것은 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최빈값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중심 위치의 측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포 측도라는 것은 어떤 분포된 것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위치를 보는 것인데요. 자, 분산이라는 것은 관찰값과 평균의 차이를 구해서 각각을 제곱해서 합한 후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다. 자, 이렇게 구한 것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분산의 경우에는 분산을 구하게 되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그 단위와 맞지가 않아서 하나의 분산값만 보면 이것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루트를 씌운 것을 또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죠. 이것을 범위라고 얘기하고 사분위수 범위라는 것은 앞서 사분위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3, 4분위에서 즉 Q3에서 1, 4분위수를 뺀 것을 사분위수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분위수는 우리 그 박스 플롯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박스 플롯이 이렇게 생겼죠. 최소값, 그 다음 Q1, Q2, Q3 최대값, 또 이상치도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박스의 범위 Q3에서 Q1을 뺀 것을 바로 사분위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변동계수라는 것은 표준 편차를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측정 단위가 다른 자료를 비교할 때 변동계수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자, 앞서 이제 두 가지 측도가 나왔고 분포의 형태에 따른 측도가 있습니다. 외도라는 것이 있고 또 첨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외도라는 것은 이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의 모양이 있지만 이것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그림이 치우치면서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외도값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음수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길게 값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 사이에 중앙값이 있고요. 미디언이 있고, 그 다음 모드라는 것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맨 왼쪽에 지금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외도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되죠. 양쪽이 균형 있는 분포를 가지게 될 때는 3개의 값, 그러니까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모두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길게 치우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게 되면 외도값이 양수가 됩니다. 자, 양수가 되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데요. 이때는 그럼 평균이 가장 오른쪽에 오겠죠? 가운데의 중앙값이 오고 최빈값이 제일 많은 것이 최빈값이니까요. 순서대로 최빈값, 중앙값, 그리고 평균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첨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포가 높은 좀 뾰족한 모양을 가지는지 뭉툭한 모양을 가지는지 이것을 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표본 추출 방법 대표적인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랜덤 추출법, 계통 추출법, 집락 추출법, 이것은 군집 추출법이라고도 하고요. 층화 추출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아셔야 되겠고요. 특히 집락 추출법과 층화 추출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단순 랜덤 추출법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1번부터 n번까지 번호를 쭉 매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복권 같은 거, 복권 번호를 쭉 넣어서 통 안에 넣어놓고 휘저은 다음에 임의로 추출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단순 랜덤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복원 방식이 있고 비복원 방식이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뽑은 것을 다시 넣는 방식이 되겠고요. 비복원이라는 것은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계통 추출법은 단순 랜덤 추출법을 조금 변화시킨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똑같이 1번부터 n번까지 번호를 쭉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K개씩 묶어서, 예를 들면 4개씩 묶어서, 자, 4개씩 묶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일정하게 예를 들면 3번째 거, 첫 번째 구간에서 3번째, 두 번째 구간에서 3번째, 네 번째 구간에서 3번째. 자, 이렇게 뽑는 방식을 계통 추출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락 추출법은 어떤 집락, 클러스터,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군집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중학생의 집단이 있습니다. 자, 중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요. 하나의 집락 내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빨간 점은 1학년 일반 학생입니다. 그 다음 초록색 점은 2학년 일반, 노란색 점은 3학년 일반이 되겠고요. B그룹에서는 그럼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자, 이런 식으로 집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의 집락 내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락 내에는 이질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또 집락과 집락 간에는 동질성을 가지죠. 모든 집락은 1, 2, 3학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집락을 임의로 추출하는 것을 집락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층화 추출법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학생 그룹이 있었을 때 첫 번째 그룹에는 1학년만, 두 번째 그룹에는 2학년만, 세 번째 그룹에는 3학년만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계층 내에서는 모두 동질성을 가지게 되겠죠. 같은 학년이 포함되니까. 근데 계층과 계층 간에는 이질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 하나, 두 번째 계층에서 하나, 세 번째 계층에서 하나 이렇게 뽑게 되는 방식이 층화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락과 층화 추출법의 차이점을 제가 여기에 적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표본 크기 n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 그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표본을 뽑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일부의 몇 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표본들 간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표본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본을 뽑아서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각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들의 분포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이 표본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 앞서 설명드렸던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때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점점 이 평균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해진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n은 우리가 30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표본 크기가 한 30개 이상이 된다면 거의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가까워진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점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 추정이라는 것은 점추정이 있고 또 구간추정이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본의 값으로부터 표본의 값, 예를 들면 표본의 평균이나 표본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추정 또는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정을 할 때 좋은 추정량이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추정량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원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선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쉽게 외우시려면 그냥 첫 글자를 떼서 불효, 일충 이렇게 우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불편성이라는 것은 추정량의 평균이 추정 모수와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 되겠는데요. 추정량의 기대값에서 실제 값을 뺀 것을 우리는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편향의 값이 거의 0이 되어야 좋은 데이터다,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효율성이라는 것은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효율적인 추정량이다라는 원칙이 되겠고요. 자, 일치성은 표본의 크기가 무한히 증가하면, 표본의 크기가 많아지게 되면 추정량은 모수에 근접한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떤 표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오차가 적어진다는 그런 특성이 되겠고요. 충분성이라는 것은 추정량은 모수에 관한 모든 정보,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정 원칙이 아닌 것으로 편의성이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의 확률 p-value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설검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설을 세울 때 우리 귀무가설이라는 말과 대립가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가설이 있다고 치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몸무게가 59이다. 자, 59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다시 평균 몸무게를 통계를 내게 되면 59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태까지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즉 몸무게가 59다. 자, 요것이 그러니까 뮤는 59다 라는 이것이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H0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귀물가설과 대립되는 가설, 우리가 지금 표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입니다. 자, 이것을 대립가설 H1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뮤가 59보다 작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자, 그것이 바로 가설 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오류가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는데요. 자, 우선 1종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H0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을 1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옳은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1종 오류 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의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닙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사실이라고 판정하게 되는 것을 2종 오류 베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OX를 1종 오류, 그 다음 XO를 2종 오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모두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사실 두 가지는 상충 관계입니다. 하나를 줄이다 보면 하나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여기에서 1종 오류의 값을 고정시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예를 들면 0.01, 0.05, 0.1 등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주로 0.05라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종 오류를 최소가 되도록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유의 확률, 우리가 p-valu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value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유의 확률이라는 것은 1종 오류가 일어날 실제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확률은, 이 유의 확률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p 값이 미리 정해진 유의 수준, 앞서 이 알파 값을 0.1, 0.01, 0.05 등으로 고정을 시킨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이 0.0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p-value 값을 0.05와 비교를 해서 자, 이 값이
0.05보다 작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0.05보다 작다는 것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value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